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2살 새댁입니다. 저랑 신랑만 알고 있던 막장 가족사를 여기에다 털어놓겠습니다. 제 부모라고 부르기도 싫은 부모는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저를 임신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결혼했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양가 부모님들 시선이 곱지 않아 힘들었겠지만 공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시작되는 건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추억들이 저에게는 끔찍한 상처일 뿐입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시댁의 냉대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딸을 낳은 죄라고 생각했는지 저 이후로 생긴 동생들을 오직 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버렸어요. 남동생과 나이 터울이 나는 건 그 때문이고 제가 중학교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너희 언니라도 있었으면 산목숨은 아닐 거라고 감사하라고요. 그때부터 꿈속에 죽은 여동생들이 나오는 악몽을 하루가 멀다 하며 꾸면서 사춘기를 보냈어요. 아버지랑 작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 엄마랑 자는 나에게 폭언을 던지는 것 외에는 별 기억이 없어요. 너희들 때문에 매일 힘들어 죽겠다며 맨정신일 때는 아예 저를 개무시하고요. 차라리 그게 편했어요. 저도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래도 아들은 끔찍이도 아꼈죠. 그런 인간이었어요. 동생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온갖 사교육을 다 동원하여 동생에게 올인하더라고요. 5년을 자라서 개념도 없는 애한테. 저는 공부 욕심이 있어서 학원 다니고 싶다고 중학교 때 조르다가 혼났고요. 어디서 부모 지갑을 우습게 하냐면서 그게 더 억울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에서 공부하면 일부러 TV 크게 틀어놓고 다들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집 밖에 나와 상가에 있는 동네 학원 창고 같은 구석에 안 쓰는 책걸상을 보관하는 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공부했어요.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눈도 다 버리고 안경을 쓴다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큼은 저도 너무 좋아서 성적표 들고 집에 뛰어왔죠. 예쁨 받고 싶어서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집에 엄마가 있었는데 말없이 성적표를 자랑하니까 힐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뒤돌아 서더라고요. 어이없고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를 기다렸죠. 늦어지는 게 불안하더만 역시 술을 먹고 오더라고요. 성적표를 내밀더니 받아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근데 뭐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바보같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꼴통학교에서 잘하니까 좋아? 네가 독하니까 네 동생이 길을 못 펴는 거 아니야. 여자가 공부 잘해봐야 어디다 써먹어. 살이나 빼! 라고 소리치더니 제 성적표를 손으로 구기고 바닥에 던지고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계속 서 있었는데 엄마가 나오더니 짜증을 내면서 동생 자는데 왜 시끄럽게 만드냐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잘 돼서 복수하기로요. 그때부터 내 가족에 대한 마음은 오직 하나, 복수뿐이었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일념 하나로 정말 독하게 했어요. 고3 모의고사에서 전국 상위 0.1% 나와서 학교에서 상품으로 도서상품권도 받았는데 가족에겐 말 안 했어요. 부모는 우리 동네가 학군이 구린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꼴등학교, 꼴통학교 아예 말도 안 꺼냈어요. 성적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칭찬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수능은 생각보다 안 나와서 S대에 못 가게 되었어요. 사립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에 부모님께 자존심 숙이고 말씀드렸더니 이걸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비싼 데로 가냐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 동생 길을 죽이냐고. 학비 죽어도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제 눈앞에서 배치표를 확 찢어버리더군요. 울면서 배치표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담임 선생님에게 원서를 빌려서 결국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은 자취는 꿈도 못 꿔서 하루 4시간씩 통학하면서 아르바이트 뛰어 용돈 벌고 부족한 건 장학금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고시 도전해서 결국 붙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 지원이 없이 고생했던 거 다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럴 팔자이려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고 권력이고 나발이고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래서 오래 찬 연차입니다. 연봉 많이 주고요. 남들 보기에 당당한 여자로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며 만난 남자친구랑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멀쩡한 부모도 모은 돈도 쥐뿔도 없는 저를 두 말 않고 받아주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평생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물론 고시 공부하면서 집이랑 인연은 끊었어요. 결혼도 알리지 않았고 시부모님께도 신랑이 잘 말씀드려 더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따로 연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입소문을 통해 알았을 텐데 끝까지 아는 척을 안 하더군요. 저도 독하지만 그 사람들도 독합니다. 손 벌릴까봐 무서웠나 봐요. 시댁에서 지원도 받고 조금이나마 융자받아서 우리 살림 마련했고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는 돈도 금방 잘 모여서 이제는 살만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지금은 꽤나 고급지게 살고 있고 남들이 보면 유복하게 엘리트처럼 큰 줄 알아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는 이 모난 성격은 채울 수 없는 결핍의 흔적이겠죠. 그런데 반년 전에 처음으로 엄마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도 저장 안 해서 안 받았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동생 이번에 대학원 가는 거 학비 좀 보태달라더군요. 전공이 특수해서 학비가 비싸대요. 동생이 어느 대학에 간지도 몰랐는데 그 사교육비 들어간 거 치고는 미미한 결과더군요. 취직이 안 돼서 나이 먹고 대학원이나 가나 봅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오라고 했죠.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치장 다 하고 갔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꾸미고 간 것 같아요. 원래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데 유일하게 있는 명품백 들고 드라이하고 나갔어요. 친정엄마 만나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말이죠. 건물 로비의 카페에서 보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나와보니 엄마가 초조한 듯 앉아있더라고요. 많이 초라해지셨더군요. 어렵기는 어려운지 그런데 또 서운한 소리 하기는 싫은지 테이블에 보란듯이 샤넬 팩트 하나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겨서 피씩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저도 클라이언트 대하듯 살갑게 대했습니다. 이것저것 안부도 묻고 제 모습 보고는 생각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놀랐나 봐요. 아빠도 자기 지인들한테 요즘 내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연락 한 통 안 하면서 무슨 내가 잘된 거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은 내고 싶은가. 비굴한 꼴에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 학비 얘기를 슬슬 꺼내더라고요. 전문직끼리 결혼했으니 여유 있지 않냐면서 가족 간에 서로 돕고 하면 좋대요. 저는 도움받은 게 없는데 말이죠. 제가 활짝 웃으면서 준비해간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는 덥석 잡고 코앞에서 봉투를 슬쩍 들여다보더니만 그대로 얼어있네요. 5만 원짜리 한 장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네요. 제가 동생 용돈 좀 챙겨봤다고 그랬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1,000원씩 주면서 토요일에 특별활동하러 공설 운동장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집 앞 1시간 전에 걸어서 출발하고 집에 올 때는 친구들은 버스 타고 가는데 나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 치고 다시 1시간 걸려 걸어오면서 오고 했거든요. 내가 그때 받던 용돈 몇 년치를 이렇게 주는데 고맙지 않냐고. 사교육 시킨 돈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취업 못하니 누나 된 도리로서 돈 넣어줬다고 하니 엄마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앞에 물잔을 제 얼굴에 부어버릴까봐 제가 빼앗아 들고 웃으면서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간다고 바쁘다고 일어서면서 지갑에서 5만 원 더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커피값 계산하시고 뭐 좀 사입으라고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차려입고 와야 모양 안 빠진다고 그 말 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간사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죠. 엄마는 얼굴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고 정말 너무나도 볼품 없어졌어요. 하지만 불쌍하진 않았어요. 더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억지로 괜찮은 척 파워워킹 했습니다. 뒤에서 쌍욕이라도 들릴까봐 두근댔는데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왔고 어떻게 회사까지 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술에 만취한 것처럼 비틀대며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러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이제까지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허무해졌어요. 너무 허무해서 살기 싫을 만큼
이제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싶었죠. 조퇴하고 남편 불러내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만에 살이 3kg이 넘게 빠질 만큼 솔직히 모든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밤에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럴 줄은 알았는데 아빠더군요. 받으니 역시나 쌍욕을 퍼부으십니다. 전화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분노들은 이제 가슴이 벌렁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담담히 들었어요. 네가 잘 살 줄 알아?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고 불안당 같은 것.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데 은혜로 모르는 거야? 등등. 그 외에도 무수한 욕들을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계속 이러시면 내용 증명 보냅니다. 받기 싫으시면 전화 끊으세요. 불안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쁜 사람 붙잡고 못 배운 티 내면 안 되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더니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아내분 통에 돈도 보냈는데 그쪽 통해서 연락하시죠. 하니까 한참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부짖는 소리 비슷하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라서 무섭기는 했는데 그냥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것 같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져서 아내분 편에 돈 보냈으니까 아들 학비에 보태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시 올 것 같아 폰만 꼭 부여잡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다시 울리진 않더라고요. 그게 반년 전인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부모들끼리 알고 지내던 고향 동네 친구한테 얼마 전 연락해서 돌려 물어보니 사업하던 거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쪽팔린 건 아는지 사람들한테 제 얘기는 안 했나 보더군요. 동생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슬프고 원망하던 마음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빨리 아이도 갖고 싶어 하는데 저는 커리어 핑계대고 미루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이 아직 이렇게 못난 상태인데 자식한테 저 같은 상처 입히고 부모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는다잖아요. 공부 핑계, 일 핑계 대고 심리 상담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이제 아이 계획도 있으니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시간은 둘째치고 일단 용기가 잘 안 생깁니다. 이젠 없던 일처럼 지울 수 있는 과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게 없어지질 않고 더 또렷해질까봐 이런 마음의 상처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털어놔 봐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상처가 있는 분들, 우리 같은 이들은 본인이 독하게 잘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내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사랑해줘요. 오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유부녀입니다. 아니, 조만간 유부녀였던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처럼 신혼의 단꿈을 즐기겠구나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건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게 생겼네요. 주변 친구들에게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물어보면 전부 제 잘못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다거나 부모님 간의 다툼이 있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했죠.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로 집안일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 딱 그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한눈 한번 팔지 않으시고 열심히 돈을 버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뒷바라지 하시며 살림을 챙기셨지요. 두 분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그런데 학창 시절이 지나고 대학에 다니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고 이제는 예전처럼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남자가 살림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니까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 가족이 사실은 문제투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아버지는 성실하셨지만 늘 피곤해 하셨을 거예요. 퇴근도 매일 불규칙적이셨지만 그마저도 집에 돌아오면 씻고 주무시기 바쁘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를 키우는 일이나 기타 모든 집안일은 오로지 어머니가 감당하셔야만 했죠. 대학생이 되고 어머니의 하루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버지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청소에 빨래를 하다 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갔죠. 그러면 대충 점심 드시고 장을 보러 나가세요. 장 봐온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고 여기저기 집안일을 하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녁을 차려 먹고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저녁상을 다시 한번 차리면 하루가 끝난답니다. 너무 허무한 하루지요. 모르고 살았으면 몰랐겠지만 한번 어머니의 그런 허무한 하루가 눈에 들어오니까 결혼 자체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도 할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나면 전업주부인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살림을 맡긴 맡아야 할 텐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나마 마음이 좀 열려있고 집안 살림을 잘 도와주는 남자를 만나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20대를 거쳐 30대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20대에는 직장 구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느라 세월을 다 보냈고요. 그러다 30대 들어서니까 일도 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도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근무 시간이 철저히 지켜지는 게 좋았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면 끝이었거든요. 남는 시간은 오로지 제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물론 돈을 모으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남는 시간에는 여러 동호회에 가입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교류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녔어요. 휴가 기간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로 나갔고요. 버는 돈이 적은 만큼 아껴서 써야 했지만 적어도 시간만큼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도 금방 실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혼자 그런 삶을 즐겨봐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거죠. 아무리 즐거운 시간도 혼자서만 보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자주 소개팅이니 선이니 하며 남자를 소개해주는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제 쪽에서 처음부터 거절했거든요. 간혹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자리가 있을 때는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이미 제 마음이 그런 상태였으니 잘 될 리가 있나요? 남자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3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답니다. 사실 그때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아니면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겠다 싶어 나간 그런 자리였지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달랐어요. 40대인데도 인물도 훤칠하고 직업도 전문직이라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무엇보다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건 여자건 결혼과 상관없이 일은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말이죠. 일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뭔가를 계속 배울 기회도 생기고 아무튼 일을 계속하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럼 살림은요?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건 나눠서 해야죠.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해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남자라고 신경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살림은 남녀가 공평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모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좀 더 자주 시간을 보냈죠. 다른 남자는 소개받은 딱 그날 만나는 거 말고 이후에 만남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초혼이긴 했지만 나이가 있었던 만큼 결혼 전에 동거는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저녁을 차리면 설거지는 꼭 남편이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알아서 갖다 버렸고요. 빨래도 다른 남자들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고 세탁기에 넣기 편하게 한 곳에 모아두더라고요. 제가 세탁기를 돌리면 남편이 널고 개는 건 꼭 함께 했죠. 그렇게 1년쯤 함께 살았는데도 남편은 늘 한결 같았답니다. 자기는 회사 끝나고 살림까지 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 다른 남자들은 집에 오면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만 본다던데. 자기는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빨래도 하잖아.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일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로 일하는데. 누구 하나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 물론 나도 일이 바빠지면 지금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유가 되면 함께 하는 게 맞지.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제 어머니처럼 살림에 갇히게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거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동거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걸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점점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직 남편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일종의 자영업이라 일이 들어오는 대로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 처리하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서 일감이 점점 많아졌죠. 뭐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는 건 좋았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의 일과는 이랬어요. 오전 6시에 일어나면 전날 밤 미리 앉혀놓은 밥과 몇 가지 반찬과 아침을 먹습니다. 남편의 오랜 습관인데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아침은 꼭 먹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일과를 다 마치면 대략 저녁 7시가 되고 집에 돌아와서 저와 늦은 저녁을 먹고 간단히 집안일을 함께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일거리가 점점 늘어나니 남편의 생활 패턴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전 7시에 출근하던 시간이 당겨져서 늦어도 오전 6시에는 출근해야 했고요. 퇴근도 밤 9시, 10시 대중이 없었어요. 그나마도 더 늦는 날에는 자정을 훌쩍 넘기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자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집안일에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 식사는 모두 제가 준비해야 했고 빨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나마 청소는 주말에 남편이 하긴 했지만 그 외의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해야 했어요. 그때 아차 싶더군요. 부부가 함께 일하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어느샌가 저희가 사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이 살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고 씻고 자기 바빴고요. 그 뒷바라지는 모두 제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남편도 저희 아버지처럼 집안일은 죄다 저에게 밀어버리고 하숙생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정도는 알아서 거뜬히 차려 먹을 수 있었지만 밥하는 시간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전날 쌀을 씻어서 밥솥에 앉혀놨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걸 다 제가 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한 4일 정도가 지나니까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날 밥솥에 밥이라도 해주면 안 돼? 아침부터 밥상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차려 먹는데 그것도 못 해줘? 자기야, 이건 귀찮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맨날 나는 당신 뒷바라지를 해야 돼? 게다가 나는 아침 안 먹는 거 자기도 알잖아. 난 먹지도 않는 식사를 왜 맨날 차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정 아침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일이 바빠서 그렇잖아.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시간이 훨씬 많은데 그것도 못 해줘?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이야 있지. 하지만 시간이 된다고 내가 살림을 도맡아 해버리면
당신은 뭘 하는데? 결혼 전에 분명 집안일은 공평하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집안일을 할 시간 자체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너랑 비교하니? 왜 시간 핑계를 대? 당신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내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살림은 공평하게 해야 하니까 정 아침밥 먹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챙겨 먹어. 솔직히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저한테 살림이 넘어오기 전에 처음부터 바짝 잡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었.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편이 전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서더라고요. 심지어 아침도 먹지 않고요.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없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왜 점점 더 일찍 출근하냐고 물었죠. 요즘 일이 더 늘어난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해? 그 새벽에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아침 먹고 출근하느라 좀 일찍 나가는 것뿐이야. 아침? 집에 반찬이고 뭐고 다 있는데 밖에서 아침을 먹어? 그런 게 다 있으면 뭐해? 밥이 없는데. 그냥 분식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는 거야. 네가 신경 쓰지 않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 어쩐지 냉랭하게 들려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서운해할 이유가 없었고 이렇게 버릇을 들여두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는 남편은 빵을 사 먹는지 김밥을 먹는지 알아서 아침을 해결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범위가 점점 더 제 생각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거지였죠. 그날도 남편은 늦게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는데 싱크대에 제가 저녁을 먹고 난 설거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흘낏 보더니 한쪽으로 치워두고 자기가 먹은 것만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래도 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모두 다 치웠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왜 그건 안 해? 설마 바빠서 설거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하자며.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씻어둘 테니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알아서 씻어. 이제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 못 들었어? 말 그대로야. 당신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며 집에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완전하게 반으로 가를 수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제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빨래도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건 당신이 하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 무슨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가 집안일 공평하게 하자고 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난 조금 섭섭해. 요즘 나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지금도 9시 출근해서 4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미리 밥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쌀 씻어서 밥솥 눌러주는 게 누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겠대? 이건 공평함의 문제잖아. 당신이 하는 일은 계속 바빠질 텐데 그렇게 일 핑계로 하나둘씩 집안일 빼먹다 보면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나는 요즘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나 싶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혼자 살던 때랑 달라진 게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자기는 나 살림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부부 사이인데 서로 형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아무튼 이제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러더니 정말로 남편은 정확히 자기 것만 했지요. 설거지도 자기 먹은 그릇만 하고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 있어도 자기 것만 빼서 빨래를 돌리더군요. 주말에도 때가 되면 자기 먹을 것만 요리해서 딱 먹고 치웠고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더 칼같이 서로의 살림을 나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곧 명절인데 시댁에는 언제 갈 거야?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처가 다녀와. 내가 적당히 둘러서 말할게.
뭐?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님은 각자 챙겨야지. 당신 처가 다녀온 지 꽤 됐잖아. 당신은 처가 챙겨. 장인 장모님께는 당신이 잘 말하고. 그러더니 정말로 시부모님께 제가 몸살이 나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는 자기 혼자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저에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시댁에서는 내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못 온 거라며 모함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싫었을까요? 남편은 이제 아침도 혼자서 알아서 챙겨 먹더라고요. 밤늦게 퇴근해도 자기 전에 꼭 자기 먹을 양만큼만 밥솥에 눌러놓고 잡니다. 반찬도 시댁에서 받은 반찬을 따로 챙겨두고 아침에 꺼내 먹고요. 설거지나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놓은 지 꽤 됐고 심지어 쓰레기통도 자기 것이 따로 있네요. 같이 뭘 해먹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어졌고 남편은 뭐가 먹고 싶으면 자기 것만 자기가 만들어 먹습니다. 딱히 남편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락하면 친절하게 받아주고 하지만 잠자리는 안 해요. 이럴 거면 대체 뭐 하러 결혼을 한 건지.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서로 필요한 건 알아서 하자고 한 건 너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각자 형편이 좋든 나쁘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결혼 아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그냥 집만 나눠서 같이 사는 하숙생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따졌어요.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밤늦게 퇴근해서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 밥솥 한번 눌러주는 것조차 해주지 않는 제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뭘 하자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군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좋겠어. 이게 무슨 부부야? 차라리 우리 이혼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정말 그 순간은 남편을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면 이혼해야지. 하자 이혼. 정말로 이혼하자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 번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씁쓸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답니다. 남편은 다음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혼하자는 거냐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이 원한 것 아니었냐고 처음부터 각자 살림을 각자 하자는 것도 이혼하자는 말도 다 당신이 한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말은 제가 다 한 거지만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제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혼 서류를 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시간이 남는 제가 아침도 하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하겠다고 했지만 도무지 듣는 기색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남편은 냉정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만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전부 제 잘못이래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한 시댁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이제 결혼 3년차 새댁입니다. 저희는 휴가 때마다 시댁을 갑니다. 남들 비행기 타고 해외 가고 인스타에 인증샷 올릴 때 저는 올릴 사진이 없습니다. 매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시댁만 오니까요. 시댁으로 휴가 아닌 휴가 3년째 오는 중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왔는데 오늘 집에 가자고 남편이 짐 싸자네요. 휴가가 금요일까지인데 말이죠. 제가 더 이상 착한 며느리짓 안 하니까 진짜 살만합니다. 토요일에 시댁에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들어 누웠습니다.
휴가니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희 남편도 저희 친정집 오면 누워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정하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누워만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녁 뭐 할 거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미친 척 했습니다. 어머니, 저 휴가 온 건데 여기 제 집도 아니고 전 손님인데요. 이러고 그냥 계속 TV만 봤습니다. 오기 전에 휴가를 시댁으로 가는 걸로 남편이랑 대판하고 내가 처가에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처가에 하는 거 반만 해봐라 하길래 진짜 이 약물고 저도 그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저희 친정은 가면 외식을 하거든요. 밥 안 하고 고깃집 가서 냉면만 먹고 옵니다. 생색내고 눈치 주는 남편 때문에 친정 엄마도 마음껏 음식을 못 고르시죠. 그 냉면값 계산한다고 남편이 엄청나게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댁 가서 고깃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웬일로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요리해서 먹자고 하시던 분이십니다. 아무튼 고깃집 가서 남편과 어머님한테 메뉴도 안 묻고 물냉면 4개 시키고 24,000원 내고 왔습니다. 너는 왜 고깃집에 와서 고기를 안 시키냐고 하시길래 어머님 아들이 저희 집 가면 냉면만 먹거든요. 밖에서 고기 먹는 거 싫어해서 당연히 어머님도 아시고 그러시는 건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절 쏘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맛있었냐고 똑같이 생색도 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눈만 떠서 제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 빨래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나가 놀다가만 왔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만나거나 말거나 무시하고요. 저는 이곳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나가서 혼자 영화 보고 쇼핑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너 여기 처먹으려고 놀려고 왔느냐고 하길래 어머님 저희 휴가 기간이에요 지금. 그럼 휴가를 처먹고 놀라고 오죠. 일하려고 오나요?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 정말 너무 악에 받쳐서 마음 먹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휴가 여기로 오자고 해서 휴가 중인데 그럼 처먹고 놀아야지 않느냐면서 청소기 미는 시어머니 보고 소파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는지 저보고 당장 나가래서 제가 밥 먹은 돈 다 내놨는데 왜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저한테 화를 내요? 저 휴가 중인데요. 쉬고 싶으니까 어머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남편도 처가 올 때마다 용돈을 드립니다. 엄마 5만원, 아빠 5만원. 요새 초등학생도 그렇게 적게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엄청 생색내고 화도 냅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5만원씩 드렸습니다. 만원짜리로 하나하나 세어가면서요. 남편이 자기 집이라고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불만을 저 들으라고 마루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길래 야 효도 좀 해라 엄마 속 좀 썩이지 말고 너 너희 엄마 아빠 죽으면 후회해 이랬습니다. 사실 이거 남편이 저한테 하는 단골 대사예요. 친정 엄마 계실 때 저렇게 토치 하나 안 틀리고 말합니다. 저보고 그따위 말은 어디서 들어왔느냐고 너희 엄마 아빠가 뭐냐고 시부모 둘 다 욕을 하시길래 남편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인데 저희 친정 엄마 있을 때 남편이 항상 그렇게 말해서요. 전 두 분한테 배워온 건 줄 알았죠. 이랬습니다. 제가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미쳐버리기 직전이라서 작심을 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네요. 제가 있는 것이 불편하신지 TV 보러도 나오시지 않고요. 진짜 간만에 휴가다운 휴가입니다. 시부모 두 분 다 출근하고 집에 저만 있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 기분 풀어준다고 뭐 요리 해놓는다고 백선생 올라보더니 장 보러 가네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친정에 한 만큼 하고 있어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네 하시네요. 친정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셨던 거죠. 남편이 오늘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휴가 끝날 때까지 시댁에 있을 거니까 너나 집에 혼자 가라고 했네요. 나는 여기가 너무 편한데 휴가인데 너가 오자고 해놓고 왜 올라가자고 보채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화내고 싶은데 자기 엄마 아빠 있다고 꾹꾹 참고 있는 거 다 보여서 솔직히 정말 통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차피 망한 거 이렇게 복수극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너무 이 상황이 웃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글을 남겨봅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너무 예의 없는 건가요? 저도 참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시댁으로 휴가 안 오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나가려고 계속 생각 중이고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추가합니다. 엄청난 조회수와 응원하는 댓글도 있지만 악플도 엄청 많이 달렸네요. 솔직히 저보고 개념 없다고 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거 쓰면서 내가 뭐 개념 충만한 것처럼 보이려고 쓴 줄 아시나요? 3년간 저도 많이 참았고 분명 둘이 반반 결혼한다고 돈 합쳤고 아직 저도 열심히 벌고 있는데 남편이 저보다 5살 많다는 이유로 맨날 어른 노릇하는 척 제가 어려서 모른다는 식으로 굴어서 너도 엿먹어봐라 하는 심정이니까 개념 없다 생각하면 그분들 남자면 친정 가서 빨래 설거지 청소 식사 준비 다 하시고 여자면 제가 3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평생 하세요. 남편으로서 최악이었던 시부 때문에 시모께서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셨는데요. 예전에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잘해달래요. 아니 남자들이 불쌍한 자기 엄마를 아내한테 대리 효도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 그 시절에 남존여비 심해서 집에서 남편이 왕노릇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시달리는 경우가 흔했는데 부부가 화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여자가 우리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았으니 사회인 네가 엄마한테 잘 해드려야 돼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에 비해 남자가 아내한테 저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빠가 나빠서 엄마가 고생했고 이혼 안 하고 계속 엄마가 참고 살아왔고 결혼해선 아내한테 엄마 고생을 보상하라 요구하는 걸로 사고가 이렇게 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제가 금 열받아서 어디서 그런 말 염치 없이 하냐고 우리 엄마도 힘들어 너희 엄마만 힘든 게 아니고 하면서 막 화를 냈죠. 그러면서 넌 네가 한 말 뭐가 문제인지 아냐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게 기본돌이야 하고 외치던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여자에겐 해당이 안 되는 뭔가에 영향을 받아서 저런 이상한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은데 몇 년 살다 보니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휴가 온 시댁에서 남편이 저녁 차린 거 백선생 보고 차렸는데 맛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휴 이거 뭐하러 만들었냐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게 이랬거든요. 제가 요리했을 때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남편이 했던 짓이 숟가락 탁 내려놓고 저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갑자기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평소에나 똑바로 해. 이러니까 눈 뒤집히려고 하네요. 남편 단골 멘트거든요. 이게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시댁, 친정, 친구들 만날 때도 제가 이 말을 들으며 욕먹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남편 친구들 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혼자 장보고 열심히 음식해서 내놓고 조금이라도 맛이 없으면 친구들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또 시댁 식구들 만나러 갔는데 옷차림에 신경 쓰고 간 날 제가 배탈이 나서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고 다녀. 평소에는 아줌마 티 팍팍 내고 다니면서 안 하던 짓 하고 입술 벌겋게 바르니까 배탈이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무안하고 눈물이 나던지. 지금은 그 흘렸던 눈물이 아깝네요. 왜 제가 저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시부모도 자기 아들이 만든 거 맛없는 거 알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시어머니 음식 진짜 못하거든요. 저 친정에서는 저렇게 요리 못해서 시집가서 소망받겠다고 했는데 시댁에선 큰집 우리 집 작은 집 합쳐서 제가 요리 제일 잘합니다. 큰할아버지가 제가 한 음식이랑 시어머니가 한 음식을 맛으로 구별하실 정도였습니다. 어제 저보곤 처먹고 놀려고 왔느냐 하시더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새아가 네가 한 국수나 좀 먹어보자 이러시네요. 제가 멸치국수 잘하긴 하는데 이 여름에 불 앞에서 멸치 육수 내고 면 삶으라는 거 좀 웃기지 않나요? 해놓으면 짜다, 싱겁다, 국물이 탁하다, 고명이 적다, 고명이 많다 잔소리만 했으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보고 야 집 가자 네가 가자고 했잖아 짐 다 쌌어 빨리 가 내 휴가에 바라는 게 뭐 이렇게 많아 이러고 소리치니까 남편 따라 들어와서 너 미쳤냐 왜 이러냐 이러길래 네가 처가에 하는 거 반도 못했는데 반만 해보라고 했잖아 나도 보여주고 싶어서 당신의 딱 반만 한 건데 다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가 이랬다고 나 처가 가면 설거지는 하거든 하면서 망언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야 그건 2년 전에 3만원짜리 윷놀이 판지고 네가 돈 내기 싫다고 설날 설거지 다 한 거잖아. 그 뒤로 네가 우리 집 가서 한 거 똑같이 다 한 거야. 양심이 있으면 딱 한 번 설거지한 것을 말하지는 못할 텐데 너도 참 대단하다.
이 웃긴 놈아, 뭐 잘못 먹었어? 넌 그럼 내가 없냐? 이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엄청나게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그러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진작에 네가 서운한 거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해줬으면 좋잖아. 난 휴가인 줄 알고 집에서 맘 편히 왔는데 작정하고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면 어떡하라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이러고 있네요. 미쳤나봐요. 제가 3년 내내 휴가는 시댁 말고 다른 곳 가자. 우리 아기 없을 때 여행 다니고 싶다. 시어머니가 음식 타박할 때 힘들다. 시댁 가면 오빠도 좀 도와라. 나만 놔두고 친구들 만나러 가지 마라. 만나도 일찍 들어와라. 술 먹고 오지 마라. 셀 수도 없네요. 갑자기 너 지금 갑자기라고 했냐? 내가 그동안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만 고쳐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다 환기로 흘려보냈구나. 이제는 너라는 인간한테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너랑 똑같이 해볼 테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반이라도 느껴봐. 그리고 휴가라며 지금 우리 나도 휴가야. 쉬러 온 거니까 너나 시부모님 눈치나 봐. 난 쉴 거야. 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지가 다 잘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잘못했는데 그거 아니거든. 됐어. 그게 사과야? 이거인데 한 10분간 계속하니까 야 제발 그만 좀 해라 좀 이래서 아 난 3년간 당한 거 넌 3일도 못 견디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이러니까 그냥 다 포기한 표정 짓더니 이제라도 휴가를 가잡니다. 네가 알아서 내 맘에 들게 계획 짜와. 싸구려 펜션 싣고 멋진 호텔로 해서 계획 짜오면 그럼 내가 보고 맘에 들면 같이 가줄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진짜 시댁 말고 다른 곳으로 휴가 가고 싶어서 지역 카페도 들어가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며칠을 알아봐서 강원도 펜션으로 휴가 가자니까 한다는 말이 야 별로다 맘에 안 들어. 무슨 강원도까지 가서 휴가를 가. 돈 아깝게. 그냥 우리 집이나 가자. 돈 쓰지 말고 제일 편한 곳을 가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받았던 말, 아팠던 말들 다 돌려주니 정작 본인도 기가 막히고 듣기 싫은 말들이었나봐요. 저는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은 아직 시댁이고 아마 내일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주말에 일어나면 나 밥, 방으로 갖다 줘 하거든요. 남편 일어나서 노트북 하는데 저도 똑같이 나 밥, 방으로 갖다 줘 이러니까 깼어? 밥 차려줄까? 이러길래 방으로 갖다 줘 이러니까 쟁반에 받쳐서 밥이랑 국, 반찬 조금 해서 가져왔네요. 물 이러니까 잽싸게 물도 떠오네요. 그거 보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단단히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 밥을 안방에서 먹는다고 난리야. 그것도 하늘 같은 신랑을 시켜가면서 정신 나간 것이라고 했고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아들이 정신 나간 애처럼 굴었어요. 주말만 되면 밥을 방에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신 줄 알고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뜻을 받들어서 똑같이 해봐야지 했죠. 그랬더니 아무 말 없으시고 시아버지는 이런 제가 무섭게 느껴지셨는지 뭐 살살 구슬리려고만 하네요. 아무튼 전 이번 명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갑자기 그동안 착한 며느리로 산 게 화딱지가 나고 다 뒤집고 싶어서 작정했더니 다행히 남편은 설설 기네요. 또 저 혼자 친정에도 제대로 못 가고 명절 내내 음식하고 설거지 하루 종일 한다고 발 부르트고 자기네들 가족끼리 희희낙낙하며 놀 게 뻔한데 이 마음으로는 명절에 일 못합니다. 제가 배탈 난 날 그렇게 힘들다고 남편한테 말해도 잠만 자던 사람이고요. 일 시키면 정신 나간 여자 음식으로 제사 지내시려고요? 정신 나가셨어요? 이러려고 계속 준비 중입니다. 이 말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통쾌하네요. 저도 제가 미친 것 같지만 화병 나기 전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혼이라도 할 마음으로 미친 척 독을 품었는데 저의 이런 행동에 남편이 아주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발밑에서 아주 빌빌 기어 다닙니다. 아무래도 이혼남은 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또 혼자 밥 차려 먹고 살고 싶지는 않겠죠.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나셔서 제가 가고 분이 안 풀리셨는지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난리인데 모두 후신거부 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며느리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전에는 참 순정적인 며느리였거든요. 참고만 사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진짜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한번 나가버리니 될 대로 되라는 심경입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 숙박을 끊어왔더라고요. 조식 맛있기로 유명하다는 곳 평생 못 가볼 줄 알았는데 미친 척 한번 했더니 그래도 제가 호캉스를 다 해보네요.
조식도 먹고 숙식도 호텔에서 먹고 룸서비스까지 시키면서 3년치 휴가 제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통쾌해서 자꾸만 카드를 끌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안 가고 싶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싹싹 비는데 조금은 마음이 통쾌합니다. 시댁에도 남편이 이혼 직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마음 풀릴 때까지 연락 못할 것 같다고 말하니 노발대발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 친정엄마 생일이라서 모이게 되었는데 갈비집 가서 거하게 돈 쓰고 집에 와서는 친정엄마 어깨 주무르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네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시고 괜히 겁도 난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사위 효도일지도 모르니 아무 말 말고 주는 거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땡서방이 웬일이냐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댓글처럼 이혼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알아요. 내년에 또 돈 많이 드니까 시댁으로 가자고 할지도. 근데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제가 시댁 가서 그 미친 짓을 다 했는데 또 가자고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미친 척 하시고 이혼할 마음으로 내지르시고 운명에 맡겨보세요. 저는 다행히 남편이 개가천선하여 변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줘서 다행인데 이거 잠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성했다는 말 다 믿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이혼할 거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르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나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그러지 제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나서야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커트도 하네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저처럼 마음에 병만 쌓이다가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욱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표현된 것 같기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절대 호구처럼 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가끔 미쳐야 숨이 쉬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길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